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평안과 성공을 위한 4가지 신성한 비밀, 마지막 4번째 인생 여정. 네, 4번째 인생 여정. 부의 의식적인 창조자 되기. 부의 의식적인 창조자 되기. 상황을 더 넓게 보세요. 해결책은 직관 혹은 명상 중, 영감의 형태 혹은 애기치 않은 곳에서 아이디어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를 그냥 흥얼거리면서 어떤 관목이 우거진 정글로 들어가는 중이에요. 근데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찢어질 듯 울어댑니다. 이렇게 곁눈질을 하고 보니까는 키가 큰 풀들 사이로 어떤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위험한 상황임을 알아차리게 되죠. 무언가가 당신을 노려보고 있고 보고 있어요. 호랑이 한 마리가 당신을 덮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호랑이를 피해서 달리기 시작하죠. 근데 호랑이도 포기하지 않고 쫓아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 호랑이를 피하려면 그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또 거기에 하강이 너무 위험하고 또 구덩이 벽은 바위로 거칠고 가팔라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호랑이를 피하기 위해서 하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 안에는 악어 한 마리가 큰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악어를 피해서 그 구덩이를 기어 오르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랬더니 벽 쪽에 어떤 야생동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생동굴을 잡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악어를 피해서 거기 야생동굴 하나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흰쥐 한 마리와 검은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덩굴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매달려 있는 당신 머리 위에 뭔가가 떨어져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벌집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벌집에서 떨어지는 그 한 방울의 꿀, 그 달콤함을 맛보고 싶어서 당신은 혓바닥을 길게 빼고 꿀 한 방울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인생을 경험하는 어떤 방식을 표현했다고 해요. 일단은 호랑이는 자아에 대한 어떤 집착이 강해질 때 조금씩 찾아오는 끔찍한 의식, 상태 혹은 공포를 의미한대요. 특히 자신이 하찮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뿌리 깊은 공포를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는 이런 상태를 보잘것없는 상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자신의 어떠한 보잘것없는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구덩이는 부에 대한 야망 가득하고 공격적이고 무의식적인 추구를 의미한대요. 그래서 그 구덩이로 굴러가는 것이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인 것 같고, 근데 이것은 기뻐서 혹은 그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여정일 뿐이래요. 그리고 악어는 어떠한 자기 집착의 결과로 터져나오는 경제적 문제들의 출구 없는 쳇바퀴 혹은 구덩이로 미끄러져 들어간 당신을 기다리는 지루하기 그지없는 그저 그런 삶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덩굴은 당신의 어떠한 희망입니다. 덩굴을 갉아먹고 있는 흰쥐와 검은쥐는 그것이 그 희망이 지나감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그 희망이 줄어드는 낮과 밤을 뜻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지막 꿀,
네, 그 꿀은 그 모든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어떤 짧은 쾌락의 순간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쫓아오는 호랑이는 자신이 하찮은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를 의미하고, 또 구덩이는 그 공포를 피해서 그냥 자기 보잘것없는 상태에서 벗어나기려고 두려워서 그냥 시작하는 여정일 뿐. 그리고 악어는 어떠한 자신의 집착의 결과로 터져나오는 이런 경제적 문제들의 출구 없는 쳇바퀴, 그런 삶들 말하고, 덩굴은 우리의 어떤 희망의 하나였지만은 그것마저 흰지와 검은지가 나타나서 갉아먹기 시작하고, 꿀 한 방울은 어떠한 삶 속에 그 불안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갈망하는 어떠한 짧은 쾌락의 순간들을 말하는 거,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호랑이를 보는 순간 이 이야기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먼저 무턱대고 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갈 것이다. 물론 구덩이는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다. 구덩이는 부모가 기대했던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자라면서 한 번도 받지 못한 존경을 약속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형제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거나 파티에 가면 절대 무시받지 않을 직책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구덩이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그 호랑이를 피해서 그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냥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냥 무작정 뛰어들어갔을 때는 정말 또 다른 악어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 구덩이를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마음먹고 어떤 각오로 결심을 통해서 행동을 한다면 내가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직책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파티에 가면은 절대적으로 무시받지 않는 그런 직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성취감과 경제적 성공을 약속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괴로운 내면의 공허를 채우려는 목적으로 그 어떤 행동의 여정을 밟는다 한들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에너지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그 결과 더 큰 혼돈을 겪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에 더욱 괴로워진다. 의식이 그렇게 열등한 상태에서 살다 보면 인생의 다른 모든 측면도 다치게 된다. 이 길은 결코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도 옳지 않다. 이런 상태라면 부의 의식적인 창조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더 좋은 길이 있다. 다시 말해 의식이 또 다른 상태가 있다. 네. 그래서 마음의 염증 치료하기입니다. 마음의 염증 치료하기. 그 전에 짧은 명상 한번 하고 갈게요. 여기서 잠시 멈추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상태가 얼마나 부의 창조와 여러 가지 윤택한 삶을 방해하는지 깊이 생각해 봅니다. 보잘것없는 상태는 당신을 어떻게 절망 속에 가두나요? 우주 지성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원한다면 고요한 마음 명상을 통해서 자기 집착과 사리사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황을 더 넓은 관점으로 보세요. 가족 문제든 직장 문제든 주변 환경 문제든 전체적인 효과를 보세요. 해결책은 직관 혹은 명상 중 영감의 형태로 혹은 애기치 않는 곳에서 아이디어의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의식적인 리더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성취를 더 강력하게 하는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남들과 비교하기가 하찮은 존재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인가요? 아니면 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변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즐거운 열정이 나를 고무시키고 있나요? 네.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의 이런 내면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염증 치료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어떤 염증을 우리는 치료를 해야죠. 누구나 몸의 염증을 경험한다. 모든 유기체는 무언가 해롭거나 몸을 교란시키는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생물학적 반응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결과 염증이 일어난다. 통증이나 불편함이 생기긴 해도 염증의 시각적 징후나 증상은 사실 우리 몸이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는 증거이다. 물론 염증은 때때로 몸의 항상성을 깨며 더 많은 염증을 부리기도 한다. 그렇게 만성 염증이 되고 만성 염증은 파괴력을 숨긴 채 조용히 진행되어 매우 위험하다. 사실 스트레스가 일으킨 염증은 일단 한 번 일어나면 몇 년, 심지어 몇십 년 동안 별다른 증상 없이 온 몸의 세포들을 조금씩 죽일 수도 있다. 이것은 사실상 온 몸이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이고 이 전쟁이 오래가면 결국 당뇨병, 알츠하이머, 뇌막염, 암, 심장병 등의 각종 질병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현대의학은 염증성 질환 치료 연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몸이 염증을 가지고 살아가듯 우리 존재도 그렇다. 시작은 마음의 상처에 대한 흔한 반응 하나였지만 어느새 그것이 우리 가슴과 정신을 병들게 한다. 일단 마음의 염증이 한번 발생하면 그것이 수십 년에 걸쳐 우리 인생을 조용히 삼켜버릴지도 모른다. 당신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어릴 때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일구어왔다면 말이다. 하지만 자신을 치유하고 윤택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는 공포와 반드시 대면해야 한다. 어떻게? 보잘것없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들이 있는데 부에 대한 극단적인 자세가 그중 하나이다. 이 사람들은 보통 강박적으로 돈만 쫓거나 돈을 완전히 경시한다. 아니면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할지도 모른다. 먼저 돈에 지쳐가는 경우부터 보자. 병원균에 감염되었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싸우는지 잘 알 것이다. 우리 몸은 일단 체온부터 올린다. 보잘것없는 상태와 싸워야 할 때도 그 어떤 사람들은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이들은 열이 올라 혼미한 상태에서 불을 축적하고 주의를 획득할 생각만 한다. 하지만 열병이 이미 심해진 상태라면 현실을 명확히 볼 수 없다. 왜곡된 미래의 환영만 볼 뿐이다. 돈이 더 있었더라면 사랑이든 행복이든 권력이든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비전에 휘둘리면 지속 불가능한 짧은 에너지의 불충만을 경험한다. 이런 마음 상태로는 장기적으로 무언가 견고한 것을 구축해내기 어렵다. 성공에만 집착할 때 실패는 공포 그 자체가 되고 탐구는 불가능해지고 도전이나 문제에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도 없다. 일본 전통 꽃꽂이 선생이었던 메이는 노년에 돈이 부족할 것 같다고 늘 걱정하며 살았다. 사실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거의 강박적으로 확인하며 매일 얼마나 더 모을 수 있을지 생각하며 수년을 보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만족할 수도 안전하다 느낄 수도 없었다. 그 탓에 오랫동안 우울증을 앓았다. 그런 감정의 뿌리를 보게 된 날, 메이는 어린 시절 아무리 해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느꼈음을 깨달았다. 그 똑같은 마음 상태를 메이는 모든 친구, 연인 관계로 가지고 들어갔다. 메이는 심지어 고등학교 때부터 돈을 모을 방법을 강박적으로 생각했다. 메이는 자신이 느끼는 그 고통스러운 불안감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세월이 흐를수록 돈에 대한 메이의 생각은 계속 왜곡되었다. 은퇴할 때까지 돈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계산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고 돈이 충분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공포에 떨었다. 그럴 때면 쉬지 않고 일해 돈을 벌었다. 하지만 충동적으로 고가의 물건을 샀고 투자에도 계속 실패했으며 그렇게 사라져버린 돈을 생각하며 후회하기 일쑤였다. 메이는 내면이 가난한 채로 근근히 살아갔다. 그러다 공포가 극에 달하면 며칠째 기운이 없고 아팠다. 메이의 자유는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이 전부 자신의 내면 상태 때문에 깨달았을 때 찾아왔다. 문제로 그녀를 시험한 것은 우주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통제 불능 상태로 몰아갔던 그녀 자신의 아픈 마음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그런 자신의 내면 상태를 더 깊이 알아가며 메이는 자신이 매일 다루는 꽃들과 꽃꽂이 수업 학생들과도 교감하는 아름다운 상태로 자연스럽게 깨어날 수 있었다. 메이가 시작했던 깊은 영적 여정이 그녀의 뇌 속에 한때 그녀를 불안하게 했고 돈에 집착하게 했던 신경회로를 끊어버렸다. 메이는 이제 늘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 살며 우주가 자신의 동맹자라고 느낀다. 많은 행운과 싱크로니시티를 제공하는 동맹자. 열이 우리 몸에 염증이 있음을 경고하듯 돈에 대한 광적인 집착도 깊게 숨어 있는 병을 보게 할 수 있다. 계속 약을 삼키며 병이 없는 양 살아갈 수도 있지만 불편한 감정을 잃고 그것을 보잘것없는 상태에 대면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보는 건 어떨까? 두 번째로 보잘것없는 상태라고 느낄 때 우리는 돈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다. 보잘것없는 상태라고 느낄 때 강박적으로 은행 계좌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도 있다. 돈은 나쁜 거야. 돈 때문에 사람이 오만해지고 돈이 세상을 망치고 있어. 돈을 쫓을 이유도 돈을 존중할 이유도 없어 라는 사고를 견지한다. 이런 내면의 혐오가 심지어 분노로 변신하기도 한다. 이 분노는 본인에게 매우 정당한 것만 같다.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큰 집에서 살 수가 있지? 돈을 거부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면 세상에 대한 자신의 공헌을 경시하게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한 일이 금전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말하기를 꺼리게 된다. 사람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만 할 뿐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용기는 없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돈과 부자를 경시하는 것 또한 과거에 발생했던 한 염증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돈에 집착하는 첫 번째 반응만큼이나 돈을 경시하는 두 번째 집착도 그만큼 바보스럽고 위험하다. 당신도 혹시 지금 거기에 갇혀 있지 않은가? 여기서 잠시 멈추기 바랍니다. 내면으로서 짧은 여행의 준비가 되었다면 말입니다. 숨을 천천히 쉬며 지금 이 순간에 오롯이 현존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깊은 내면의 진실을 탐구에 들어갑니다. 가만히 앉아 관찰합니다. 나는 돈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돈에 집착하는가? 돈이 신발 속 자갈밭에서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지 쓰이지는 않는가? 아니면 돈에 무관심하거나 돈을 경멸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 두려워서 얼마나 피곤한가?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까봐 시시때때로 두렵지 않은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에 집착한 나머지 현재를 살지도 느끼지도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도 못하고 있진 않은가? 아니면 부의 추구가 자기를 발견하는 즐거운 상태에서 그리고 당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려는 바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네. 네 개의 추구, 두 개의 길. 개인적으로 우리 부부는 재산은 물론 그 어떤 것도 과시하기를 꺼리지만 우리의 지혜만큼은 공유하고 싶다. 22년 결혼 생활 동안 여러 글로벌 사업을 함께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었던 바로 그 지혜 말이다. 물론 우리와 함께한 많은 학생들을 부의 의식적인 창조자로 만든 지혜이기도 하다. 고대 인도의 현자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한다. 아르타, 부와 풍요가 줄 수 있는 모든 호사와 안락함. 카마, 애정, 친밀감, 존경, 자비심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사랑. 다르마, 가족, 공동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열정. 묵티, 고통과 분리의 환영에서 벗어남, 깨달음, 다시 말해 영적 깨어남.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이 네 가지 추구 중에 하나로 귀결될 것이다. 프리탈지와 나는 이 네 가지 추구의 틀에 매우 익숙한 문화에서 자랐지만 오에노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꿈꾸기 시작할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고대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기 시작했다. 네 가지 목적, 나아가 인간의 모든 바람은 아름다운 의식 상태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괴로운 의식 상태, 이 두 가지 상태에만 추구된다. 그럼 왜 그런지 다르마부터 살펴보자. 사람은 누구나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본적으로 자식과 부모로서의 의무, 배우자로서의 의무, 시민으로서의 의무 등을 가진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스트레스 상태에서 수행한다며 부담이 되고 억지로 참아내야 하는 힘든 일이 된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해야 할 것 같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의무를 다하지만 진심으로 하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의식 상태로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연결을 느낌으로 가족, 공동체, 사회의 상호 연결성을 지지한다. 따라서 열정적으로 다르마를 수행하게 된다. 기술을 적용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등 모두의 웰빙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한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상태, 우리의 행동이 생태계에 저 멀리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잘 안다. 자신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끊임없이 만들어낸 파장을 본다면 과연 누가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 어떠한 네 가지의 이런 신성한 비밀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 자아, 네, 내면의 자아를 먼저 깨닫고 찾아가고 그럼으로써 어떠한 행복한 삶, 일치되는 내 내면의 상태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책이었어요. 에필로그예요.
에필로그는 내일 제가 따로 짧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에필로그도 조금 우리에게 영향을 좀 주는 이런 글들이어가지고 네. 네, 오늘도 여기서 마치겠고 내일 에필로그로 해서 이 책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